유한태증권의 박희상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새벽같이 나와서 출근하시고 또 이 늦은 시간 하하 예. 늘 모실 때마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2부 주제를 공매도 재개 일주일 우리 시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안녕해요. 어떻게 보세요? 지수는 안녕하죠. 지수는 안녕하다. 종목별로 안녕하진 않죠. 종목별로 네.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이번 주부터 개인적인 음. 공매도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은요. 네. 일단 업계 내에서도 월요일 날 5월 3일 날 처음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그날 어떻게 장이 바뀔지가 진짜 궁금했어요. 업계에서도 뭐 사실 당연히 모든 증권사 직원,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하죠. 왜냐면 14개월 만에 처음 그러니까 재개가 되는 거니까는. 그러다가 또 약간 좀 후달후달했고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지난주, 그 전주 같은 경우는 또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SKIET라는 공모주 대여가 있었고 예. 그 이후에 공모주 그 환불금이라고 하죠. 환불금이 월요일 날 환불이 되면은 증시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네. 그러면 공교롭게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자금이 투입이 되다가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돼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주목됐는데 저희 직원들끼리라든지 투자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심하게 쇼셀링을 할까 정말로 그렇게 고민을 그래서 처음인데 그래도 나라에서 규제도 한다 그러고 글쎄, 네. 그렇게 했는데 예. 첫날부터 그러게 1조 나왔거든요. 1조. 예. 공매도 1조가 나왔다고? 공매도 1조 나왔고 1조 중에서 9천억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대놓고 한 거예요. 대놓고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도 안 좋았고. 네. 근데 그 전주에 장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물려 있는 섹터 종목들이 더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5G 이런 섹터들이 이 기존에도 좀 흐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흘러내리고 있던 차에 더 빠진 거죠. 더 때렸구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월요일 날 지나고 나니까 장 끝나고 뭐 저희도 이제 이거 소통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고객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나라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장이 네. 더 안 좋아졌다. 예. 이러면서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했는데 다행히 화요일 날 오후부터 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린이날로 쉬었잖아요. 그게 예. 그나마 큰 도움이 됐었죠. 도움이 됐었습니다. 맞아. 예.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이제 또 옐런 누님이 또 이제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그런 게 좀 시장에 반응을 했을 텐데 네. 하루 만에 봉합이 된 상태에서 목, 금이 장이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까지. 네. 그래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부담이 없었었는데 지수가 오를 때 ETF만 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투자하는데 네. 올랐었던 종목들이 조선주, 조선, 건설, 해운, 은행주거든요. 조선 건설. 근데 조선은 너무 가파르던데. 조선도 가팔랐고요. 해운도 가팔랐고. 해운도 가파르고. 이게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A라는 섹터에 소위 손실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매도를 보고 내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은행주가 좋대요. 조선주가 좋대요. 갈아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인데 시장에서는 소위 지금 가치주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갈아탈까 말까를 좀 고민하는 중인데 제가 통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조선주 타면 고점일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 예. 예. 또 차트 보면 또 그런 네, 느낌이 너무 들만해. 높아요. 네, 너무 높아요. 또.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 고민이 공매도를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네,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 공매도가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손실나는 섹터가 더 빠져버리니까는 그러면은 가뜩이나 그 전주까지 공매도 시작하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흘러다가 하면 드디어 내가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오면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일수록 그 매수 호가가 얇잖아요. 예, 매수 호가가 얇은 상태면은 개인들이 조금만 손절이 나가게 되면은 종목들이 크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시장은 올라서 다행이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만약 뉴스상에서는 뭐 아마 다음 주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쓰시는 분의 논리에 따라서 공매도 영향 없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거 제약바에 들고 계신 분들은 승질납니다. 그런 기사 예. 보면은 진짜 빡치죠. 네. 예. 그러니까는 예. 지수만 보면 그래요. 네, 네, 네. 지수만 그런데 막상 내용을 속을 들어보면은 골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섹터들의 반등이 언제냐고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솔직히 지금 5월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나스닥 선물주 올라오는 거 보긴 봤는데 지금까지 이번 주 섹터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언택트라는 네이버 카카오 쪽은 안 좋았거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예, 왜냐면은 성장성 섹터이기 때문에 네, 네. 성장성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별로 안 좋았었고 예. 그리고 최근 시장 자체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그 섹터 안에서 가치주 스타일로 올랐었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안 오르고 또 답답한 거고 또 이게 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좀 상담을 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공매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공매도 세력 다 잡아먹고 올랐던 게 테슬라입니다. 결과적으로 900% 올라갈 네. 때까지는 자, 그 이후 지금은 약간 크리티컬한 승부처에 이르렀는데 이게 특히 외국인 기관 돈 편하게 버는 창고 셀트리온 뭐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네, 네. 아니 지금 그 거의 뭐 삼형제라 해야 되나? 네. 셀트리온에다가 제약 뭐 헬스케어까지 보면은 이미 고점 찍고 흘러내린 지는 꽤 됐어요. 그렇죠. 흘러내린 수준이 아니고 거의 한 올해 1월 달에 고점 찍고 고점 지금 찍고 지금 한 반토막인가? 그 정도 났어요. 그 정도 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근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계속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네. 지금도 그러면 공매도 대상이에요? 대상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네. 셀트리온이 1월 달 고점까지 거기 역사적 고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전에도 그 서 회장께서도 자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열 정도로 자주 이렇게 공매도의 타겟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잘 극복했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거 그때를 기억을 좀 해볼게요. 그때는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어요. 모멘텀. 그러니까 작년 이제 하반기에서 올해 1월 달까지의 셀트리온이라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 네. 그때는 그거였습니다. 합병 이슈. 합병. 예, 합병.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키로나주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치료제 네. 그게 조만간 나온다. 나온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빠질만하면 뭐 합병 이슈가 나왔었고 빠질만하면 레키로나주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소위 저희 그 CFD 계좌 아시죠? CFD라고 그래서 장애 파생 상품이라고 그래서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이 살 수 있는 거. 예. 올해는 이제 올해 4월달에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제 거의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때는 소위 이제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이 굉장히 강했었던 때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는 강하게 샀던 거예요. 강하게 사니까 그 종목들 그 공매도를 했었던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 같은 경우가 소위 뭐 쇼스퀴즈를 당했구만. 약간 그 게임스탑 초기 같은 현상이 맞습니다. 벌어졌구나. 그래서 예.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라든지 그런 매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로 옮겨졌고 현대차도 좋았었잖아요. 아, 예. 근데 글로비스 이렇게 옮겨지면서 약간 제약바이오 쪽, 그 특히 셀트리온 쪽에 고점 아닌 고점이 형성됐던 시기고요. 제가 1월 초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레키로나주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막상 그 평가를 그 시계처에 발표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 조건 보호가가 나왔거든요. 완벽했었던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서 회장님이 인터뷰를 했을 것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건 명약이었 수준으로 진짜 완전히 이제 극복할 수 수준으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였었는데 네. 항상 시약처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보호가에 대한 부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가 가파르게 빠지기 시작한 거고 오히려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 1월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학회가 있으면 제약바이오 쪽이 올랐어야 됐는데 네. 오히려 올해 1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자동차주가 올랐고 삼성전자가 올랐고 그런 쪽으로 섹터가 옮겨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대적으로 돈이 안 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형성해서 셀트리온 했는데 어쨌든 이게 비판이 상당히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상당했고 그것들을 올릴만한 그 주가가 올라야지 공매도 숏을 했었던 사람들이 손해 입고 이제 쇼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야 돼요. 혹은 실적이 이슈가 돼야 되거나 혹은 진짜로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거나 이 두 가지 이슈인데
그래야 공매도 세력이 항복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적을 논하기엔 조금은 좀 그렇고요. 왜냐면은 뭐 하반기에 뭐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쪽이 이제 하반기에 좋아지긴 할 텐데 그러더라도 지금 이제 5월인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 실적 같은 게 도는 시기가 3분기 정도로 이제 레포트를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좀 남았다 이거예요. 네. 실적 시즌 자체도.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획기적인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부분이 아직은 기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게 조금씩 개인분들 손절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 공매도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악재로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놈의 네네. 공매도를 하면은 소위 그게 있나요? 기한이 있나요? 언제까지는 되사야 한다는 게. 일단 우리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주거래라 그래서 대주거래. 60일로 한도가 있는데 60일. 네. 근데 최근에 공매도 제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그 이제 언론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외국인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다. 그냥 네, 그거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없기 때문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 대주는 60일 2달 내에 승부가 안 나면은 그렇죠. 그걸 다시 소위 말하는 롤오버는 안 되고요. 롤오버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2달까지 갔어도 별 재비가 없었으면은 결국은 만기가 되면은 되사줘야 되는 거네. 상한대하고 다시 다시 또 하든지. 예. 그럼 또 거래 비용이라는 게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는 뭐 테슬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마이클 버리가 그때 공매도 나 대놓고 공매도 쳤다 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뭐 그걸 갖다 청산했다는 소리까지는 안 들리는 거 봐서는 긴 승부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괜히 그 누굽니까 그 돈나무 언니가 지금 시달리는 것 같은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주가 흐름 보면은 짧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 중에 공매도가 좀 이렇게 달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겨냈다 할 만한 그런 뭐 종목이 있을까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그래요? 오늘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정확하게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요? 예. 오. 일단 이거예요. 지금 소위 공매도 쇼셀링을 했었던 그 세력이라 할게요. 그 세력들 같은 경우는 그들도 손절 규정이라든지 손절 방지책이 있을 겁니다. 손실 방지책. 있겠죠. 그러니까 하우스마다 뭐 5%든 10%는 그게 뷰는 다 틀리긴 할 텐데 네. 어찌됐든 그 쇼셀링을 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도 그 내부 통제를 따를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은 쇼커버가 들어올 거예요. 손절해야지 뭐. 그렇죠. 손절하는 거죠. 음. 근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언제 가파르게 오르느냐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차트가 꺾여 있는 종목보다는 차트가 올라 있는 종목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차트가 빠르게 올라가려면 왜 올라가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져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금호석유라는 종목이 있어요.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 네. 엔비라텍스 쪽 실적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금호석유가 그 1분기 컨센서스가 4,300억으로 기억을 하고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네. 근데 발표를 6,100억을 했어요. 엄청 잘 나온 거죠. 주가 반응은? 주가가 반응이 좋았죠. 어제 그러니까 그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고요. 어제 장 시초가가 0.9%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얼마 안 떴어요. 근데 제가 좀 보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게임스탑도 이제 갑자기 들어올 때 이게 걱정이 되는 것처럼 네. 0.9%밖에 오른 실적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9시 반 정도에 갑자기 CS 크레스위스가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고 JP 모건이 매수가 꽝꽝꽝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주씨. 그 전에 저 증권사에서 HTS를 보면은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으니까는 코스피 200 종목이랑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일자별로 몇 주간인지 우리가 소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전에 보니까는 금호석유가 거의 9만 주씩 이틀을 했더라고요, 벌써. 그럼 거래 등으로 치면은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억씩을 금호석유를 공매도를 했었던 상황인데 실적이 잘 나오고 횡보했던 주가가 신고가 쫙 나면서 오르기 시작하니까는 외국인들이 소위 쫄았던 거죠. 그러면서 장중에 9%까지 올라갔어요. 원래대로라면 물론 실적도 서프라이즈 잘 나오긴 했지만은 그 한 5% 공모도 그렇게 많이 올랐던 점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렇게 올랐던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즉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쇼커버가 들어가게 되니 우리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된다.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주도 좀 꾸준하게 잘 오르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해운주도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해운주? 네, HMM이라는 현대상선 있잖아요. 네. 현대상선이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올랐잖아요. 지금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해운 업황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는 인정은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한진해운이 아니죠. 그 대한해운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주가 빠졌는데 그 HMM은 올랐거든요. 그 오른 이유가 HMM도 그 전에 공매도가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HMM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올랐는데 전환사채가 많지 않습니까? 전환사채. 네. 전환사채 물량이 꽤 많이 전환되고 갔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공매도를 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또 올라 버리니까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신고가를 세게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 자체, 그러니까 이런 주가에 대한 현상들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고 우리가 시향을 얘기하고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는 이유는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함이고 최근에 시장에 있었던 그런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잘 오르는 주식들이 공매도가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를 때 좀 더 가파르게 더 많이 오르고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고 장 끝까지 올라요. 외국인들이 한번 그 쇼커버 들어가면 끝까지 오르니까는 오히려 그렇게 좀 매매 입장에서 좀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우리 뭐 차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꾸 각덕이만 나오고 진짜 본명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곽상준 지점장님이 하신 말씀이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이게 좋아 보인다. 꾸준히 들고 계시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말고 네. 2달 안에 석 달 안에 네. 몇 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의 모두가 어지간한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박 차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전 국민의 전 투자에 그럼 단타쟁이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게 무슨 투자라는 게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소위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빨리 수익을 득하길 원해요. 빨리.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최근 1월 달부터 5월까지 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장이었어요. 저희는 그 전에 그 코로나 이전의 장을 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은 이런 시장이었는데 작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그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삼성전자 사놨으면 수익이 났거든요. 네. 현대차 사놨으면 수익이 났는데 났었어. 원래 수익이 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1월 이후에 4달 동안 횡보를 해버리니까 그래요. 예, 횡보해버리니까는 고객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주식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주식은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셨던 분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어떤 대형 우량주를 사셨던 분들이 뭐 연초같이 연초 레벨로 왔으면 또 차익 실현을 하기는 했겠죠. 그렇죠. 그래야 또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이 살 맞습니다. 수도 있었을 거고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갖다가 그 뭐 팬데믹 와중에 정신없고 뭐 폭락 와중에 그때 이렇게 길게 보고 사신 분들처럼 간다면은 좀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게 당연히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2달, 석 달 만에 2배, 3배가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박 차장님인들 네. 난다 긴다 하는 영업맨들인들 이 시장에서 내가 뭐 잔뼈가 굵었네 뭐 통뼈가 굵었네 하는 분들인들 딱 이거라고 떠먹일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이란 것이. 그렇죠. A라는 종목을 찍어서 이게 더블 갑니다 하면 그 불안전 판매죠. 불안전 판매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종목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좋아 보이고 포트의 일부를 편입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의견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이것도 예.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시장 분위기하고 투자자들의 어떤 멘탈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한데 혹시 어린이날 네. 우리 자녀분이 아직 어린이날 해당 사항이 있죠? 네, 10살입니다. 예. 봉사하셨겠네 그날.
예. 그 어린이날 밝기 전에 5월 4일 날 현지 시간으로 우리는 5월 5일 새벽에 예. 그 제니 옐런 장관의 그 파장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휴일인데도 전화 좀 안 받으셨어요? 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카톡으로 오신 분이 있었고. 카톡으로? 예, 카톡. 어떤 식의 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장 불안한데 팔아야 될까요, 저? 네. 6일 날 장 열리면 이거 팔아야 될까? 네, 네. 근데 6일 날 아침에 보니까 또 미국은 거뜬해요. 거뜬했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주는 안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대형주도 좋지만은 작년에 히어로 주식은 네이버 카카오였거든요. 언택트의 대표 주자. 실적도 꽂히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최근에 카카오도 거의 이번 주는 횡보를 했어요. 예. 그 성장주가 재미없느냐 이거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나스닥이 좀 빠지면은 성장주가 재미없었어요, 경험적으로. 근데 지금 오늘 나스닥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아마 그런 성장주 단위 주식들이 또 오를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미국이 끝난다면. 그러면은 이번 주에 가치주를 해야지, 조선주를 가야지 했던 분이 다음 주 월요일 가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도표를 하나 봤는데 이게 종목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오를 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진입을 해서 꼭지에서 팔지 못하고 여기 더 빠지면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다 보니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쪽을 쫓아가게 되면 내가 다시 또 꼭지를 잡는 거 아니느냐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두려움에서 참고 있어요. 참고 있으면은 다른 종목들이 올랐다고 방송에서 막 떠들잖아요. 또 오른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에서는. 네. 이것 때문에 올랐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삼성전자 3달째 횡보인데 이 종목들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주들 뭐 TCK 같은 회사 밑에서 지금 2배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면은 원래 내가 생각했던 투자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내가 내 판단이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판단을 조금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오래 접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장기 투자하는 게 좋고요. 답답하시면 일부만 잘라가지고 좀 지금 움직이는 섹터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00% 포트를 10% 20% 잘라가지고 다른 종목을 갈아탔어요. 갈아탔는데 그게 많이 올라봤자 나머지 80%가 안 움직이면은 계좌 수익률엔 계좌 수익률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소위 이제 내 마음의 안주를 하기 위해서 매매 플레이를 들어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포트를 나눠서 잘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가 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는 뭐냐면은 종목도 중요한데 현금이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론이 난다 이거. 네. 근데 이게 대부분들이 주식이 100% 꽉 차 있으니까는 어떤 게 좋아 보이더라도 이걸 잘라서 못 바꾸는 거예요. 현금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현금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말씀드리면 저희 오후에 다시 사자고 하시니까는 오늘은 좀 넘어가시죠. 해요, 제가. 오늘은 좀 넘어가시죠. 5월 4일 날 있었던 일인데 주식 안 하신대요. 나 이제 안 해. 다 팔았어요. 5월 4일 날? 네, 다 팔았어요. 아침에. 다 팔았어요. 제가 다 팔자 했어요. 다 팔았어요. 그 며칠만 쉬시죠. 근데 2시에 다시 전화 오셨어요. 이거 어떠냐고. 4일 날. 당일 날. 당일날. 아침에 오전에 팔고 10시에 팔고요. 2시에 전화 왔습니다. 며칠 쉬시죠 했다가 2시에 또 전화가 와. 이거 어떠냐고. 이게 정말로 이게 그냥 경증이냐 중증이냐 차이가 있지. 다 이거는 뽕이에요, 뽕. 한번 손을 대면은. 아니 그런데 지금 고객 예탁금은요. 계속 예탁금이 제가 그 월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SKIT 청약이 있고 나서 그때가 제가 60조 초반대 60조 중후반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월요일 날 올라오면서 70조가 넘었어요. 77조 네. 넘어갔다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73조, 4조 돼요. 그러면은
증시 예탁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증시에 매력적으로 남아 있는 게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영업점에 영업점에만 있었으니까는 소위 공모주 그만 하시는 우리 그 네, 대표님 계세요. 있으시죠. 이제 네. 연배도 있으시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제 은행을 다 돌리시죠. 도셔가지고 담보대출을 A, B, C 은행 다 받으시고 풀로 끌어오셔가지고 들어갔다가 환불되는 날 다시 갚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 특히 이제 뭐 SK 바이오팜부터 시작한 카카오 게임즈 그때 청약 대여들이 시작하면서는 예탁금이 늘었다가 빠지지 않고 늘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고요. 예탁금이.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불이 되면은 내가 이 종목들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무리 금리 인상이 되던 하더라도 코리아 증시 자체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부동산 시장 뭐 어떻게 뭐 저는 이게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까는 그걸 부동산 떠나서 이제 증시로 오시는 자금들이 꽤 있는 거니까는 솔직히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예탁금 20조 30조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75조 네, 얘기하는 예. 거는 진짜로 그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예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사지 않고 있는 현금이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은 주식을 작년에 이미 30조를 샀단 말이에요. 샀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70조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뭐 현금이라든지 혹은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아시면서 좀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하신다면은 오히려 저는 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비유하자면은 그 고객 예탁금이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는 그 왜 고층 빌딩에 화재 나면은 불 끄는 와중에 밑에다가 왜 매트를 갖다가 막 깔아놓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매트가 굉장히 안전하고 푹신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죠? 완충작용이 있는 완충작용이. 쉽게 말해서 빠지기만 해라 내 사겠다가 대기 자금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문제는 국내 우리 개인들의 그 밀리면 사겠다는 의지나 대기 자금 많은 거는 이해하는데 야들은 언제 들어오냐고. 외국인들. 어. 그죠. 어. 외국인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EPS 증가 추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적이 개선돼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좀 봤더니요. 어. 1분기 때 코리아의 EPS 증가 추이가 굉장히 셌었어요. 1분기 때. 그래서 1월 달에 장이 잘 올랐는데 2분기가 주춤했다가 최근 컨센서스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보니까는 3분기에 다시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저는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자체가 다시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룸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글로벌 시장도 보긴 봐야겠지만은 일단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3분기 앞서서 2분기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오히려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실적 측면에서 감히 좀 예상을 해보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주 위주로 먼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최근에 있었었는데 대형주이면서 안 움직였던 섹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디죠? IT랑 자동차. 이쪽 두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보는 거고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가 현대차, 뭐 기아차 일단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움직이지 않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피크에 당한 시즌이 2분기. 그러니까 3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5월달 정도가 그 수급 불안의 피크가 되니 주가는 아시다시피 그 피크 때 바닥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정도가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다시 주도주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라 보는 거고, 이게 지금 3,200포인트에서 오늘 3포인트 정도 모자라는 수치로 3,197포인트를 끊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3,300 가야 되잖아요. 지금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시 이제 자동차 IT 쪽이 돌아야지, 올라야지, 그걸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올른다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리겠죠.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국인이 들어온다. 일단 실적 증가 중에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금미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여쭤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돼서 아까 이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차장님은 저기 바로 필드에서 고객분들하고 접촉을 하시니까 모두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현금 비중 차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예요? 없습니다. 전부 그냥 주식이 다 담겨 놓은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저의 그 단편적인 제 상담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소위 이제 이렇게 해요. 저한테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선수급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내가 니보다 낫다 하는 사람이겠지. 예, 선수급들은 현금 비유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드리고 이제 조언을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이제 힘들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근데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 종목별로 많이 여쭤보세요. 요즘은 내가 반도체 쪽에서 이런 소재 쪽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쪽이 안 좋아서 내가 팔았다. 언제 재진입 시점이 어떻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금은 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현금을 제가 여쭤보셨는데 이거예요. 현금이 내가 얼만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과서적으로 그 A라는 고객은 무조건 현금이 지금 장에서 60%가 있어야 된다. 30%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 정도 수준 1억이라는 금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5천만 원 금액을 매수를 해서 여기서 나는 10% 정도 손절을 하면은 500만 원 정도 손절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힘들어. 그러면은 비중을 5천만 원 이상 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이 진짜로 많이 빠지게 되면 남은 현금 수입해서 그 물을 타든 혹은 새로운 주도주를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교과서에서도 주식 투자론에 그런 현금 보유 비중에 대한 그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이거 하나면 진짜로 안 깨져요. 현금 많으면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이제 포트를 짜드리는 고객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현금이 40%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장 올라올 때 주식 안 사고 있으면 전화 오죠 또 이제. 요거 움직이는데 이제 요거 어떻게 보이냐? 아 지금 들어 있잖아요, 제가. 내가 박 차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소위 책에서 가르치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 뭐랄까 전형적인 어떤 레커멘드는 뭐냐 하면은 손절 정확하게 지키시고요. 그리고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현실에서는 손절 안 해. 그리고 물타기가 또 이게 자주 빈번하게 행해지고 그걸로 또 재미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그거 뭐야 이게 버틴다는 뜻에서 저기 뭐야 손절하는 건 버터링, 물타기는 워터링 이렇게 표현. 이게 실전에서는 책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달라. 오히려 이게 그렇더라고. 실제 고객분들이 그렇게 손절을 칼같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개인 중에. 정말로 드뭅니다. 정말 드물다. 예, 드물고요. 이게 이제 저한테 주문을 내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그 주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이라 그러죠. 직접 저한테 주문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잔소리는 해요. 그럼 작년 3월 같은 장에도 반등 나오기 전에 손절 안 하고 다들 버텨요? 개인들이? 작년 3월 전에 그때 버텼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때 버텼던 분들은 그러면 언제 저기 익절을 하거나 처분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좀 조언을 해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3월에서 4월 반등 나올 때 있잖아요. 정확하게 3월 19일 날 저점 찍었고요. 글쎄, 예, 그랬죠. 3월 19일에서 4월 초까지도 올랐는데 올랐음에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쫄아서 주식을 못 샀었어요. 정말로. 아니 뭐 까진 거 복구한 것만 해도 고맙지 뭐 그때는. 그런데 거기서 그때는 ETF 투자가 좀 주요했었습니다. ETF? 예. 왜냐하면 종목별로는 걱정이 많이 됐었던 상황인데 어찌됐든 1500포인트 레벨에서는 지수는 진짜로 정말로 많이 빠진 지수대였거든요. 과매도 국면이었고 네. 지수를 뭐 버텨보자 해가지고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혹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오히려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ETF 같은 경우는 현장에 좀 권유를 좀 해드렸었고요. 오히려 개별 종목 들고 있었던 것보다 그쪽이 더 빨리 나왔었어요. 수익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이게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손절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손절도 저는 손절 라인이라는 게 제가 보는 손절 라인과 고객들이 보는 손절 라인 다 틀리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같은 종목을 가지고 A라는 고객은 30%를 샀고요. B라는 고객은 70%를 샀어요. 같은 가격대. 같은 가격 포트 비중이 예.
그러면은 B라는 고객은요 손절을 빨리 쳐야 됩니다. 70%. 많으니까는. 음. 근데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음. 어떻게 보면 좀 버텨도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자리라는 것 자체가 소위 지금 시작되는 국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자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올라도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 들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횡보하더라도 좀 버티는 거고. 근데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네. 빠질 때 가파르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내가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손절량 짧게 잡고 들어가야죠. 오히려 이제 종목별로 그렇지. 포트별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정도 깨지면 나는 싫다. 그러면 그 정도 금액까지만 손절량 정해놓고 퍼센트를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그게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내지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저도 이제 의미가 뭐 중간 맞아. 방송 나가면서 이제 여기 손절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만큼 또 답답한 경우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손절 라인 깼다가 하루 깼다가 다음날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그러면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러고 그 손절 나오라고 또 때리는 선수들도 있어 세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길게 자 그래요. 딱 뭐 종목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그래도 뭐 빠질 그림은 아닌 것 같던데. 예, 아닙니다. 예. 그 바닥 잘 다진 것 같고요. 다진 것 같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중 바닥 찍고 이제 돌려가는 중이니까는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반등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가치주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 섹터가 오를 차례도 되기도 했었고요. 워낙 우리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이제 뭐 투자 전략을 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무슨 장세 이렇게 섹터를 정해놓고서 그 국면을 정해놓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보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 이쪽에 과매수 국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너무 과매수 국면이면 소위 조금 더 갈 수 있더라도 지금 정도는 보내줘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좀 느낌 아닌 느낌이 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매매해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느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좀 공매드니까는 제가 조금 저기 혹시 화면 좀 준비되면은 이 얘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섹터를 누르면은 공매도가 나오거든요. 어디에 들어가서? 한국 거래소. 아, KRX 거래소 네네네. 들어가서 이게 정보? 네. 다시 정보 뭐요? 정보 데이터 시스템. 예. 그걸 누르면은 요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왼쪽에 공매도 거래라는 탭을 누르고 여기서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 아, 저거 매일 체크하면 되네. 저렇게. 요게 제가 아까 이제 6시에 체크했을 때는 안 나왔어요. 오늘 거. 5월 7일 건데. 예. 이게 한 6시 반 정도에 업데이트 된다고 제가 오늘 거래소 그래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미리 제가 코스피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제일 높은 종목을 소팅을 해봤더니 그 소팅 방법은 어떻게? 여기서 이제 그냥 한번 제가 한번 예. 코스닥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코스닥을 눌렀어. 누르면은 KMW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소팅이 된 거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거래 대금으로 소팅이 돼요. 아, 거래대금 네. 많은 순서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 이제 단위도 100만 원,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코스피로 다시 코스피 돌아가서 가봅시다. 오늘 기준으로 누르면 오뚜기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거래 대금으로 바꾸고 여기서 가장 많이 한 거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294억이잖아요. 오늘 5월 7일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가 294억을 공매도를 한 거예요. LG 디스플레이의 공매도가 제일 많이 몰렸다.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소 그다음에 기준으로? 녹십자, 현대해상, CS윈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공매도라서 3일부터 7일까지 한번 뽑아봤거든요. 제일 많이 한 거. 그래서 네. 3일날 월요일 기준으로 거래소에서는 LG 디스플레이예요. 월요일 날. 월요일날 490억. 화요일날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수요일날 셀트리온, 오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정말 재밌습니다. 월, 화, 목이 다 시젠이었어요. 시젠. 네. 290억, 330억.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시젠은 이번 주 주가 추이가 어땠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나쁘지 않았고요. 나쁘지 반등이 않았고. 나왔고 시젠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제는 좋지 않았고. 이게 차이가 아까도 제가 실적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섹터예요. LCD 섹터와 OLED 섹터인데 OLED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나올 거고 LCD 패널 가격이 얼만큼 반등이 나오느냐 이거가 주가에 항상 트리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고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가격이 좀 놀라요. 오르고 있으니까 굳이 공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공매도를 했던 외국인이라고 치면은 공매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고. 아. 그러니까는 월요일 날 딱 이 자료가 나오자마자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전략가잖아요. 저희는 외국인도 전략가라 치고 어디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뭐 성장 섹터다 그쪽만 해야 되는데 이건 대중이 없는 거예요. 종목들이 다. 그러니까는 14개월 동안 참고서 다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발현되는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쇼크오버가 세게 나올 수가 있으니 오히려 그걸 이용하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매매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 공매도가 대상이 됐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만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고 두려운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팩터는 뭐냐면은요.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런 주가가 오를 만한 트리거가 있으면은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주가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는 좀 어차피 버티실 거면 이런 기본은 논리를 가지고 버티시면은 오히려 좀 기다리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장이 열렸는데 우리 지금 이게 금요일 날 우리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이 지금 몇 주째 이제 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뭐 나스닥이 지수 선물 흐름만큼이야 못 가지만 그래도 나스닥 오르고 다우는 좀 빠지네. 네. 참 묘합니다. 근데 환율이 NDFC에서 환율이 1117원대로 내려오니까 이거는 달러 약세에다가 그렇다면 이거 뭐 장이 그냥 저기 그걸 믿어줘야겠네. 그 뭐 벌떼처럼 나왔던 그 연준 인사들 말을 파월 의장이 무슨 지령을 내렸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강력한 불장이 맞죠. 강력한 불장.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 그쪽에 방점을 찍다 보면 또 기회를 놓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네. 아직은 지금 추세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예. 추세를 갖다가 추세에 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뭐 일찍 마치시죠. 그 말은 우리 박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코인 혹시 타격 받으면은 코인 갖다가 다시 주식 온다. 그거 지난번에 한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실제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니면 선수들이 아예 달라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선수나 돈이 다 서로 다른 운동장이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이게 저희 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주식이 소위 이제 거래가 빵 들어오잖아요. 거래가 빵 들어오면은 거기서 소위 데이 트레이더라든지 주식을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주식이 거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주식을 사거든요. 그러면 그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코인으로 많이 넘어간 건 맞아요. 변동성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넘어간 게 맞아요. 코인으로 넘어갔다. 예, 넘어간 게 맞는데 왜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렇겠지.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 돌아오지 않아서 종목들의 연속성이 좀 덜한 건 맞아요. 거래라는 것 자체가 주식에 대한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들어오고 이거 올랐으니까 난 5% 오르더라도 더 사야지. 혹은 여기서 빨리 단타를 칠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거래가 연속성이 이루어지는데 막상 그런 거래를 띄워주는 소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연속성은 좀 적은 것 같고요. 거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아까 예탁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원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코인을 많이 넘어가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양분된 것 같고요. 근데
뭐 주식 지수가 안 좋으면 코인이 오르고 이런 건 제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여기 언택트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한다고. 저 딸도 그렇더라고. 많은 돈은 아닌데 네. 다 발은 담그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몰라. 저는 그냥 한대. 예,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던데.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주식을 했던 우리들 같은 경우는 잘 주식이 오르다가 갑작스럽게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올 때 있잖아요. 네. 빠질 때는 그 팔지 않았을 때 위험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근데 코인 하셨던 분들은 그 위험을 모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뭐 1,000만 원, 제 뉴스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20만 원 남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주식을 미리 해보셨으면 정말 아시잖아요. 이게 손절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언젠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 부분만 조금 좀 양해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또 시장 전망치를 그렇게 부품하게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안 좋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은 또 환호한다는 것도 의외라기보다도 이게 과연 시장의 체질이 건강한가 하는 부분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는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그걸 따라서 추세에 반했다가는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추세에 상황입니다. 반하면은 이제 올라간 주식 혹은 이제 내가 이제 포모라 그러죠. 이게 포모. 네. 내가 다른 사람 수익을 많이 내는데 나는 못 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쫓아가는 만큼 위험한 게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차장님,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촉이 안 좋다 싶을 때는 우리 그거 일정이 없더라도 애초에 잡혀 있는 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긴급하게 좀 우리 주간 전망대 시간에 맞는다면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시장. 예. 이렇게 고용 지표도 굉장히 주시할 만한 그런 재료였습니다만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시장도 시장이지만 동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보시는 그 앱의 그 수치 보셨죠? 나쁨이나 매우 나쁨이 아닌 위험으로 우리 한국 전역이 뜨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2030년 가야 탄소 배출 정점 찍고 2060년 가서 제로 하겠다는데 그 얘기는 역으로 치면 2030년까지는 계속 더 뿜어대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거 중국 옆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식만 갖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네. 좀 이런 걸 좀 해결해주는 국가 리더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